살려줘요! 제발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야야야, 저기 좀 봐, 사람이잖아! 강원도 한국립공원 해발 800m 능선 아래 소나무 군락. 등산객의 다급한 외침이 가을산을 가로질렀습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3명의 남자가 굵은 로프에 발목이 묶인 채 소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손은 등 뒤로 케이블 타이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죠. 3명 모두 의식은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댔으니까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과 형사조차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3명을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건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뭐야, 발자국이잖아? 남은 건 낙엽 위에 찍힌 작은 등산화 발자국 하나뿐이었죠. 목격자들의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매달리기까지 걸린 시간 불과 3분. 그리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은 혼자 산을 오르던 평범해 보이는 여자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혼자서 깊은 산속을 헤집고 다닌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그날 단풍이 무르익은 그 가을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챕터 1 매주 토요일의 여자. 서지안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 서울 은평구의 낡은 빌라 3층.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죠. 세면대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또래 여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키 168cm,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30대 직장 여성이었죠.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마포구에 있는 중소무역업체였습니다. 경리팀 대리 서지안. 조용하고 성실하며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평판을 가진 직원이었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동료들은 그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지안 씨는 주말엔 뭐 해요? 항상 혼자 다니는 것 같던데. 같은 팀 막내 사원 김소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서지아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산에 가요, 혼자. 에이, 무섭지 않아요? 혼자 사내래요? 서지아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무섭다는 감각이 어떤 건지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으니까요. 매주 토요일 아침 5시 반 그녀는 어김없이 강원도행 첫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낭 무게는 항상 20kg. 일반 등산객치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버스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은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설레는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닌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등산로 입구까지 걸어가는 30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이어폰을 꽂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귀는 항상 열려 있었죠. 낙엽 밟는 소리, 새 울음소리, 바람의 방향. 그녀는 산이 내는 모든 소리를 무의식적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면 그녀는 언제나 잠깐 멈춰 섰습니다. 입구 옆 낡은 안내판 앞에서 시선을 고정한 채로. 안내판에는 국립공원 지도가 그려져 있었지만 서지안의 눈은 지도가 아닌 그 아래 붙어 있는 작은 종이 쪽지를 향해 있었죠.
누군가 손으로 직접 적어 붙인 글씨였습니다. 이 산에서 혼자 다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지아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이 산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녀가 처음 이 산에 발을 들인 것은 6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언니 서지연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죠. 28살 혼자 주말 산행을 즐기던 언니는 그날 오후 2시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핸드폰은 등산로 중간에서 발견되었고 신발 한 짝이 계곡 근처 숲을 속에서 나왔죠. 경찰은 석 달을 수색했지만 끝내 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졌고 세상은 조용히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지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전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7년간 몸담았던 부대를 떠나 아무도 모르게 평범한 직장인으로 위장하고 이 산으로 돌아왔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 답이 이 산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챕터 2 6년의 시간. 서지안이 이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부딪히는 시간이었죠. 저녁 직후라 몸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혼자 움직이는 추적이라는 건 부대에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서도 없었고 협조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미제로 파일을 닫아버렸고 지안이 찾아가 다시 수사해달라고 해도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위로뿐이었죠. 그녀는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녀는 등산로의 구석구석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샛길,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계곡 옆. 서로 낙엽이 두텁게 쌓여 발자국조차 남지 않는 능선 뒤편까지. 그녀는 그 모든 길을 걸으며 기록했습니다. 언니가 실종된 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 안의 지형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 넣었죠. 2년째가 되던 어느 봄날 처음으로 수상한 낌새를 포착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3시간쯤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쉼터. 그 쉼터 벤치 아래에서 그녀는 작은 담배꽁초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 버려져 있었죠. 누군가 그 자리에 주기적으로 앉아 오랫동안 머문다는 의미였습니다. 등산객이 잠깐 쉬다 가는 자리치고는 이상할 만큼 일정한 패턴이었죠. 그녀는 그날부터 그 쉼터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여름 드디어 얼굴을 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차가운, 산을 오르는 것이 몸에 완전히 밴 사람 특유의 걸음걸이를 가진 남자였죠. 그는 혼자였고 등산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능선을 올랐습니다. 지아는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동선을 따라갔죠. 남자는 쉼터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등산로를 올라오는 사람들을 훑어보는 눈빛이었죠. 지안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남자가 보고 있는 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특히 혼자 오르는 여성 등산객. 남자의 시선은 그들에게 유독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바로 남자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소리 없이, 특수부대에서 갈고 닦은 손의 안정감이 처음으로 이 산에서 쓰인 순간이었죠. 사진을 들고 그녀가 찾아간 곳은 예전 부대 동기였습니다. 현재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동기는 사진을 받아들고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죠. 지아나, 이 사람 최병태, 특수강도 전과 이범이야. 그리고 있잖아.
이 사람 6년 전에 경찰 조사받았어. 내 언니 실종 사건으로. 전화기를 쥔 지안의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풀려난 거야? 증거 불충분. 목격자도 없었고 알리바이가 있었대. 같이 있었다는 사람이 둘이나 나타나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2명. 지아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 둘이 지금도 최병태와 함께 이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삼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로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아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면 증거가 사라지고 최병태는 또다시 빠져나갈 것을 알았죠. 그녀는 그들의 패턴을 익혔습니다. 어느 계절에 활동하는지, 어느 구역을 주로 쓰는지, 3명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지아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번엔 내가 먼저 그들 앞에 서겠다고. 배낭 안에 군용 로프와 케이블 타이를 챙긴 것은 그 결심을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챕터 3 먹잇감을 찾는 눈들. 그해 가을은 유독 단풍이 짙었습니다. 10월 중순의 국립공원은 주말마다 등산객들로 북적였죠. 울긋불긋한 단풍이 능선을 물들이고 맑은 하늘 아래 산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웃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죠. 누가 봐도 평화로운 가을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전혀 다른 눈으로 산을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등산로 입구에서 2시간쯤 올라간 갈림길. 최병태는 바위 뒤에 등을 기대고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뱉으며 등산로를 올라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후쳤죠. 그의 옆에는 임덕수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유성준이 배낭에 기대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유성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최병태는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저 눈만 움직이며 아래를 계속 살폈습니다. 임덕수가 턱을 까딱이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여자. 등산로 중간쯤에 혼자 오르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포니테일을 묶고 낡은 등산 재킷을 입은 조용한 차림새였죠. 혼자였고 이어폰도 꽂지 않았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걷고 있었죠. 최병태의 눈이 잠깐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혼자네. 짧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 2글자 안에 세 남자가 공유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성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괜히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위장이 살짝 뒤틀리는 느낌이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그는 배낭끈을 고쳐 매며 시선을 딴 데로 돌렸습니다. 최병태 일당이 이 산에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것은 4년 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등산을 즐기던 20대 여성이었고 사건은 피해자가 끝내 신고를 포기하면서 묻혔죠. 그 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달랐지만 방식은 같았습니다. 인적 드문 구역, 혼자인 여성, 도망칠 수 없는 지형. 그들은 이 산의 지형을 완벽히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최병태가 한때 산악 가이드였다는 게 이 대목에서 빛을 발했죠. 경찰이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2번째 사건 이후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3명이 서로의 알리바이를 맞춰줬고 피해자들은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죠. 사건은 또다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그들은 다시 이 산에 올랐습니다. 한편 그들이 내려다보던 그 여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등산객들의 웃음소리. 그녀의 귀는 그 모든 소리를 분류하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른 소리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바위 뒤에서 나는 담배 냄새, 세 사람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시선의 무게. 서지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죠. 그저 배낭 어깨끈을 한번 고쳐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죠. 3명. 예상했던 숫자였습니다. 위치는 갈림길 상단 바위 뒤. 역시 예상했던 자리였죠. 리더는 바위 왼쪽, 체격 큰 남자는 오른쪽, 막내는 조금 뒤에 서 있을 것이다. 그녀는 6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갈림길까지는 앞으로 5분. 지아는 숨을 천천히 고르며 계속 걸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혼자인 여자처럼. 바로 그것이 오늘의 작전이었으니까요. 챕터 4.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서지아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산로 표지판 앞에서 지도를 꺼내 들여다보는 척했죠. 손은 지도를 펼치고 있었지만 눈은 표지판 너머 바위 뒤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었죠. 2년 전부터 그녀는 이 작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왔습니다. 혼자 움직이는 건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딱 한 명에게만 털어놓았죠. 같은 산악구조대에서 일하는 동료 이태영이었습니다. 지안이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비공개 특수팀 팀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건 공식적으로 극소수였는데 이태영은 그 극소수 중 한 명이었죠.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 이태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지안 씨, 진짜 혼자 미끼 서겠다는 거예요? 응. 나 말고 이 작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셋이에요, 셋. 그중 하나는 전직 킥복싱 선수고, 지아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태영은 그 웃음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전은 단순했습니다. 지안이 혼자 등산객처럼 올라가 그들을 유인하고 이태영은 안전거리 500m 밖에서 무전으로 대기합니다. 지안이 무전 신호를 보내면 이태영이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구조였죠. 그 사이 지안이 해야 할 일은 3명을 혼자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서상으로는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는 오직 지안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었죠. 지도를 접어 배낭에 넣으며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갈림길에서 왼쪽 길, 인적이 드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른쪽은 주 등산로라 사람이 많았죠. 왼쪽은 달랐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좁은 길, 한 명씩밖에 지나갈 수 없는 너비였고 양옆은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도망치기도 숨기도 어려운 지형이었죠. 그들이 늘 범행 장소로 쓰는 구역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쪽에서 세 방향으로 나뉘어서 지아는 발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들이 간격을 좁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너무 빨리 달아나면 그들이 경계하고 너무 느리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딱 적당히 잡힐 것 같은 속도,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등산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단풍 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부서지고 낙엽 밟는 소리만 사방에서 들렸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안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감각은 전부 뒤쪽에 집중되어 있었죠. 10걸음, 5걸음, 3걸음, 거기 잠깐만요. 최병태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지아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 남자가 반원형으로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최병태가 정면, 임덕수가 왼쪽, 유성준이 오른쪽.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최병태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혼자예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 사람을 천천히 훑어봤죠. 최병태의 눈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한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6년 전 언니가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눈빛이 바로 이것이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감정은 3초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지안의 눈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임덕수가 팔짱을 풀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핸드폰 꺼내요. 조용히. 유성준은 양옆을 힐끔거리며 슬금슬금 오른쪽을 막아섰죠. 셋이 완전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공포로 굳어버릴 순간이었죠. 그런데 서지아는 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어깨에 긴장이 빠지고 두 발이 땅을 고르게 짚었습니다. 배낭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죠. 최병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었겠지만 그는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아채기엔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지안의 오른손이 배낭 옆 주머니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세 남자의 눈이 그 손을 따라갔죠. 핸드폰을 꺼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꺼낸 것은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챕터 5 3분 무전기였습니다. 소형 군용 무전기.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였지만 세 남자의 눈에는 그게 뭔지 바로 들어왔죠. 최병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내려앉고 입술이 굳었죠. 지아는 무전기의 버튼을 한번 눌렀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그것이 이태영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었죠. 그게 뭐야? 최병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죠. 지아는 무전기를 배낭 옆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병태 씨, 오래 기다렸어요. 순간 세 남자 모두 굳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투.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 담긴 그 목소리. 최병태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무게중심이 흔들렸으니까요. 지안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임덕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체격이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상대부터였죠. 그녀는 임덕수가 팔을 뻗기도 전에 그의 오른쪽 측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군 근접 전투술 CQC에서 가르치는 기본 중의 기본, 상대의 팔이 닿지 않는 각도로 밀착하는 것이었죠. 임덕수의 오른팔을 역방향으로 꺾어 올리는 동시에 발목을 걸었습니다. 150kg에 가까운 거구가 낙엽 위로 쓰러지는 데 걸린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임덕수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지안의 몸은 이미 최병태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최병태는 나름 반응이 빨랐습니다. 정가가 있는 사람답게 몸싸움의 감각이 있었죠. 그는 지안의 목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 팔을 피하는 대신 받아쳤습니다. 팔뚝과 팔뚝이 부딪히는 충격음이 숲속에 울렸죠. 최병태가 통증에 잠깐 움찔하는 그 찰나 지안의 왼발이 그의 무릎 안쪽을 강타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각도로 가해진 타격이었죠.
최병태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아는 그 상태에서 그의 팔을 등 뒤로 비틀어 올리고 목덜미를 눌러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남은 건 유성준이었습니다. 유성준은 이미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질 듯 떨고 있었습니다. 임덕수와 최병태가 쓰러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그는 달아날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하지만 지형이 문제였습니다. 양옆은 경사가 가팔랐고 뒤로 돌아달리면 지안보다 느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배낭을 집어던지며 덤벼들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이었죠. 지아는 날아오는 배낭을 한 팔로 쳐내고 유성준의 돌진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합기도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죠. 상대의 힘을 거스르지 않고 흘려서 방향을 바꾸는 것. 유성준은 자신이 던진 힘에 자신이 쓸려나가듯 나무 옆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세 명이 모두 바닥에 있었습니다. 지아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군용 로프와 케이블 타이를 꺼내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약간 빨라진 것 외에는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했죠. 먼저 임덕수의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했습니다. 저항했지만 아까 꺾인 팔이 버텨주지 못했죠. 최병태는 무릎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였고 유성준은 충격으로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을 묶고 나서 지아는 로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매듭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익힌 확보 매듭이었죠. 빠지지 않고 조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매듭이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굵었습니다. 지아는 가지의 강도를 눈으로 확인한 후 로프를 걸었습니다. 세 남자가 거꾸로 매달리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위로, 머리가 아래로 세 남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임덕수가 먼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내려줘. 당장 내려달라고. 유성준은 울먹이며 소리쳤죠. 살려줘요. 제발 살려줘요. 최병태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채로도 그의 눈은 지안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죠. 지안은 그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서지연 씨 기억해요? 최병태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등산객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온 것은 도입부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야야야야, 저기 좀 봐, 저게 뭐야? 챕터 6, 그녀의 진짜 얼굴. 등산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중년 남성이 119에 신고하는 동안 뒤따라온 등산객 서너 명이 현장을 에워쌌습니다. 소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세 남자를 보고 말문이 막힌 채 서로 얼굴만 쳐다봤죠.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배낭을 다시 메고 포니테일을 가다듬은 채로 숨이 약간 가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등산객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당신이 한 거예요? 지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는 이미 됐어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죠. 등산객들은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조용한 여자가 저 세 명을 혼자 저 상태로 만들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얼굴들이었죠. 경찰이 도착한 건 신고 후 20여 분이 지나서였습니다. 형사 2명과 경찰관 3이 함께였죠. 현장을 확인한 형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명의 성인 남성이 발목이 묶인 채 나무에 매달려 있고 손은 케이블 타이로 결박되어 있으며 매듭의 수준이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죠. 형사는 천천히 지안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혼자서요? 네. 형사는 잠깐 지안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168cm,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30대 여성. 어디서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외모였죠. 형사의 눈에 의구심이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능선 아래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태영이었죠. 그는 숨을 몰아쉬며 현장에 도착해 형사에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이태영입니다. 이쪽은 저희 팀장 서지한 팀장님이시고요. 형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태영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안이 산악구조대 비공개 특수팀 팀장이라는 것, 육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으로 7년을 복무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까지. 형사의 표정이 의구심에서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특수전 사령부요? 이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3명, 특히 최병태라는 사람 신원 조회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형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최병태의 이름을 불렀죠. 잠시 후 무전기에서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특수강도 정과 이범, 그리고 6년 전 여성 실종 사건 참고인 조사 이력. 화면에 뜬 파일을 보는 형사의 눈이 느리게 커졌죠. 그 사이 거꾸로 매달린 3명 중 유성준이 울먹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려줘요. 제발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따라다닌 것뿐이에요. 최병태가 이를 갈며 쏘아붙였습니다. 닥쳐. 하지만 유성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혈액이 머리로 쏠리는 고통 속에서 그의 입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아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유성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처음부터 그가 가장 약한 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겁이 많고 죄책감이 있으며 극한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녀는 셋 중 유성준을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몸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조절한 것이었죠. 형사가 지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이 작전을 공식 라인으로 보고하셨습니까? 지안은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이건 개인 행동 아닙니까? 맞아요. 개인 행동이에요. 형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눈앞에 있는 건 현행범으로 잡힌 정가자 3명과 그들을 혼자 제압한 여성 1명이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최병태에게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채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그 남자에게로. 형사는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챕터 7 6년 만의 진실. 유성준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건 경찰서 조사실에서였습니다. 현장에서 내려진 3명은 구급대의 확인을 거쳐 곧바로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신체적 이상은 없었죠. 거꾸로 매달려 있던 시간이 길지 않았고 지안이 처음부터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조절했으니까요. 하지만 심리적 충격은 달랐습니다. 3명 모두 조사실에 앉았을 때 이미 얼굴이 반쯤 무너져 있었죠. 최병태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요청했고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임덕수는 최병태의 눈치를 보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유성준은 달랐습니다.
조사관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다 말할게요. 처음부터 다요. 조사관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유성준의 진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가 최병태 일당에 합류한 경위부터 이 산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까지 조사관의 손이 받아 적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그리고 6년 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성준은 그때 21살이었습니다. 도박빚에 몰려 최병태를 처음 만난 해였죠. 그는 그날 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겁이 나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목소리가 떨렸죠. 그러나 그게 그의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고도 막지 않았고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요. 유성준의 진술에 따르면 6년 전 최병태와 임덕수는 혼자 산을 오르던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달랐다고 했죠. 겁을 먹지 않았다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고 최병태의 손을 깨물고 달아나려 했다고 했습니다. 서지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조사실 옆 유리 너머에서 유성준의 진술을 듣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특별히 허락한 것이었죠. 이태영이 그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유성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항하던 여성이 경사진 곳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했습니다. 최병태가 잡으려 했는지 밀었는지는 자기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그 여성이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그 후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병태는 내려가 확인하더니 그냥 자리를 떴다고 했죠. 빨리 가자고 아무것도 못 본 거라고. 유성준은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지금 이 조사실에서도 울고 있었죠. 저는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유리 너머에서 서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죠. 이태영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섰습니다. 언니는 저항했습니다. 끝까지. 그게 언니다웠습니다. 서지연은 항상 그런 사람이었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어릴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랬습니다. 지아는 눈을 떴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성준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현장 일대를 다시 정밀 수색할 겁니다. 시간이 오래됐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죠. 그때 형사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최병태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지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렸어도 정식으로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팀장님이 하신 일 덕분에 훨씬 빠르게 됐지만 지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절차로도 잡을 수 있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맴돌았죠. 그렇다면 자신이 6년 동안 혼자 버텨온 것이 조금 더 기다렸다면 다른 방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건 진작에 끝냈으니까요. 6년 전 그날 밤 언니의 핸드폰을 건네봤던 순간부터 이미 기다림은 시작됐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끝이 났으니까요.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아는 창문 너머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능선 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찾으러 가야죠.
그 한마디가 조사실 안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챕터 8 언니에게 가는 길. 수색은 유성준의 진술이 나온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수색대와 국립공원 산악구조대가 합동으로 투입되었죠. 유성준이 기억하는 위치는 갈림길에서 왼쪽 능선을 타고 내려가는 경사면 아래였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자리였습니다. 낙엽이 켜켜이 쌓이고 나무가 자라고 지형 일부가 침식된 곳이었죠. 쉽지 않은 수색이었습니다. 서지아는 수색대 맨 앞에 섰습니다. 팀장으로서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언니를 찾으러 온 동생으로서의 자리였죠. 형사는 처음에 그녀를 말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루된 사람이 수색에 직접 참여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이 산을 저만큼 걸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장 빠릅니다. 형사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경사면을 내려가며 땅을 읽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지형 독해술이었죠. 오랜 시간 자연에 묻힌 흔적을 찾는 방법, 침식 방향과 물길을 따라가는 방법. 그녀의 눈은 땅이 수십 센티미터를 훑으며 이동했습니다. 동료 대원들이 그 뒤를 따랐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색대원 중 몇몇은 슬그머니 시선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이 지난 흔적을 찾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그들은 경험으로 알았죠.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4시간째 지안의 발이 멈췄습니다. 경사면 아래 커다란 바위 옆이었습니다. 바위 뒤쪽으로 오랜 시간 흙이 쌓여 완만하게 메워진 자리였죠. 지아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흙을 손으로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낙엽이 나오고 그 아래 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등산화 끈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도 멈췄죠. 이태영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이유는 경찰 감식팀의 몫이었습니다. 지아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릎이 풀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바위에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죠.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봤을 하늘이 이런 빛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6년 동안 이 산을 오르면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죠. 울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멈추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울어도 됐습니다. 이제는 멈춰도 됐으니까요.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서지연으로 확인되었죠. 그리고 최병태는 살인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임덕수는 공동가담 혐의로, 유성준은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죠. 유성준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진술에 협조했고 그것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상이 술렁였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여성이 혼자 괴한 3명을 제압했다는 것도 화제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그 산을 오르며 언니를 찾아온 동생의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는 소문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서지아는 그 모든 관심을 조용히 피했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도 방송국의 출연 제안도 전부 거절했죠. 그녀가 한 말은 딱 한 번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 전한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제 언니 옆에 좀 있어줄 거예요. 그 겨울 서지아는 처음으로 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늦가을의 마지막 단풍잎을 한 장 가져갔죠. 그 산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납골함 앞에 앉아 그녀는 오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처음으로 그녀가 그 산에서 웃었다고 함께 간 이태영이 나중에 전했습니다. 이듬해 봄 서지아는 산악구조대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고 당당하게 팀장 완장을 차고 등산로 입구에 섰을 때 그 낡은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적어붙인 그 쪽지. 이 산에서 혼자 다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지아는 그 쪽지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또박또박 썼습니다. 이 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판에 붙이고 그녀는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지안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의미가 된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